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황교안 대행이 3몇 %가 올라서 15%가 넘었고 2위로 올랐던데요.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예, 저희들은 예상을 해왔고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짐작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보수 진영이 의외로 강하게 빠르게 뭉치고 있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태극기 집회에서 나타났듯이 급속도로 뭔가 대선 국면에서 다시 한번 똘똘 뭉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만은 네. 다른 한편으로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어떤 총리 기대 심리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선거 때마다 대선 때마다 막판에 하는 김종필, 이회창, 고건, 정운찬 쭉 드러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총리가 정치를 하면 대통령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행정가형 기대 심리가 이번에도 같이 보수 기대 심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고 그걸 충족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황교안이라고 봅니다. 네, 이 상승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확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한 20% 이상 정도는 안팎으로 갈 것 같지만은 네. 과거 예로 보면 어느 정도로 행정가형 공무원 출신 이를테면 반기문처럼 일정 한계,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죠.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탄핵에 대해서 계속 조사되어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여론이 대체로 80%나 조금 밑도는 수준이었고요. 그렇게 보면은 역으로 탄핵이 부당하거나 이제 반대한다라는 여론도 한 20% 안팎 정도 존재한다고 봤거든요. 네, 네. 결국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어떤 지지율 상승은 그런 어떤 보수층 또 내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힘 때문에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도 비슷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봤을 때 약 20%까지는 그 보수층 결집의 힘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만 과거에 새누리당이 보였던 이제 30%를 넘어 40% 가까운 그런 지지율 거기에 육박한 어떤 상승이나 그 보수층의 재결집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냐. 지금 봐서는 대체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른정당이 이 보수표를 좀 분할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실제 최근에 그 바른정당 내 논란을 보면은 새누리당과의 재통합을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바른정당 내 가장 지금 그래도 앞서 있는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결국 바른정당이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 다시 새누리당으로 재통합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새누리당 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당 지지율에서는 바른정당이 정의당보다도 더 떨어졌고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1.4%포인트 떨어져 3.5로 더 낮아졌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에서 어쨌건 대표로 내세울 사람은 결국 황교안 대행 아니냐라는 여론이 더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의 등판론이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바른정당으로 보면은 유승민과 남경필 두 대권 주자가 있는데 그 정도로는 존재감이 부족합니다. 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정말 더욱더 미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바른정당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어떤 변신,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이제 등판론인데 네. 아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아마 등판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네. 궁여지책이니까 이제 그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도 사실은 그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도 여론조사 수치가 높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김무성 전 대표가 나온다고 그 판이 뜨거워지겠느냐 하는 그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총선 전에 28번에 걸쳐서 1위를 한 적이 있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위를요? 예, 1위를 달렸던 게 여야 통틀어서 1위를 달렸던 적이 28주 그러니까 6개월 가까이 긴 기간이죠. 그랬었던가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2015년은 1월 달엔 거의 1위였습니다, 여야.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높았던 신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계기가 된다면 다시 한번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주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묘하게 이제 바른정당의 세가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일단 대선 주자로 올라서 있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지금 입장이 다르죠. 한쪽은 보수 재통합, 새누리당과의 통합을 이야기한 게 유승민 의원 쪽이고 또 오히려 그건 안 된다. 중도 통합 내지는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쪽이 남경필 지사인데 네. 이게 마치 지금 경선의 결과에 따라서 바른정당이 어느 쪽으로 결국은 흡수되거나 통합하냐의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공교롭게도 바른정당이 어떤 이제 탈당 창당을 한 명분 자체가 과연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새누리당이 미래에 변할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재통합을 이야기할 만큼 새누리당이 정말 혁신을 하고 변화했느냐라는 부분에서 네.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국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결국 그런 이야기가 이미 벌써 지금 공공연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과연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상당 부분은 가치가 희석돼 버렸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결국 당의 그 향배 진로를 놓고 아마 그 이게 어떤 어느 결과에 따라서 한쪽으로 이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김무성 지금 전 대표도 그 재통합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선을 그었는데요. 네. 그런 어떤 힘겨루기 상황 속에서 그 재등판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세력이 얼마만큼의 파워를 가지느냐라는 건 좀 별개의 문제로 네. 상당히 바른정당의 향배를 놓은 어떤 당내 그 경쟁들이 뜨겁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이든 어쨌건 중도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힘을 실어주면은 경선 판이 뭐 남경필 또는 김무성 이쪽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전체 국민 지지율에서 뭐 아직 그 남경필 지사나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또 당내 경선을 놓고 봤을 때는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 몇 개의 조사에서는 그 바른정당의 뭐 내지는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유승민 의원이 좀 앞서 있었지만 네. 지금 이제 입장이 갈렸지 않습니까? 다시 보수 통합과 중도 통합으로 갈린 상황에서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가 한쪽에 힘을 실어줄 경우에는 네.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다른 대선 주자하고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회의원을 예. 동원하면 움직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뭐 적게는 10명 혹은 20, 30명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파괴력이 있다. 지금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혼자 독자적인 힘으로 집권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텐트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빅텐트의 기둥 중에 하나 역할을 김무성 대표 할 경우에 의외로 큰 대선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어떤 그 대선판 전체에 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유승민 의원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겁니까? 왜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보수의 혁명, 혁신을 주장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 굉장히 강했을 때 네. 뭐 가장 주목을 받았었죠. 일단 예전에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했을 때부터 해서 그러나 결국 그 이후의 행보에서 좀 이렇게 우왕좌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지금 와서도 보면 그 과연 이제 보수가 무엇을 잘못했고 왜 창당을 해서 새로운 길을 가려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것들을 잘 내놓지 못하면서 그냥 보수의 혁명과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말 했는데 또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시 보수 재통합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과정이나 설명이 네.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그동안 자기 정치를 사실은 제대로 보이지는 못했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반사 효과를 얻었던 거죠. 과거에 여러 국회법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재감이 부각됐다는 거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발광을 하지는 않았었죠. 빛을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반사 효과. 그 다음에 대권 선언할 즈음의 이후 지금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국가 청사진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작은 행보를 갈 뿐이지 통큰 행보를 본 적이 없고 그런 청사진 아직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 하면 유승민이란 부분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대통령 유승민 하기에는 아직도 중량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 간의 그런 생각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가 대구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네. 최근에 탄핵을 할 사유가 안 된다. 탄핵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것이 아마 지역구의 민심, 지역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른바 그 보수의 본산, 본거지라고 하는 대구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명확하게 어떻든 이제 이 노선의 전환, 중도 내지는 개혁적 노선의 전환에서 자꾸 멈칫거리게 되고 또 보수 전체에 대한 눈치를 좀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행보가 오히려 명확하게 좀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고 한 정당의 어떤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한 스탠스가 명확해야죠. 예를 들어서 정말 지역구와 보수를 중심에 둔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국민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정치를 펼 것인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자꾸 보이면서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자꾸 좀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하면 과거 노동운동의 대부였고 또 새누리당 온 이후로도 야당성의 어떤
여당 속 야당처럼 개혁의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네, 네. 이번 대구의 총선에 이제 떨어지면서 상당히 입지가 축소됐지 않습니까? 많이 고민 끝에 아마 확실하게 우파의 길을 들어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위에 많은 우리 이제 평론가들이 사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게 과연 성공할까라 회의적인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너무 아직 스스로의 목소리가 없이 일방적으로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국가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모습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 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른바 샤이 보수, 수줍어하는 잘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샤이 보수가 있느냐? 이 조사에서는 지금 CBS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있는 것 같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54%였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로 있는 것 같습니까? 샤이 보수 현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죠. 보수에 대한 어떤 실망감 내지는 이렇게 좀 비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수라고 응답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꺼려하고 또 보수 정당이나 보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도 꺼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얼마인지는 사실 좀 명확히 추정하기 어려운데요. 보수표가 보수층 유권자들은 그대로 있지만 단지 여론조사상에서 응답을 회피하거나 그래서 보수표가 숨어 있다 전부 다 네네.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샤이 보수층이 꽤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제가 이제 집에 가보면 저희 어머니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너무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좀 그만하지, 불쌍해, 뭐 이런 얘기들을 의외로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이제 방송 이렇게 평론을 나가다 보면 상당히 중도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패널조차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대화를 하면은 의외로 박근혜도 우호적인 얘기들을 거침없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개인적인 느낌, 경험이지만 의외로 많이 있다. 이게 점점 나타나고 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대선이 뜨거워질수록 샤이 보수가 점점 앵그리 보수로 드러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샤이 보수 어머님 말씀하실 때 여기 스튜디오 안에 이제 스태프들도 그 몇 명이 이렇게 웃었거든요. 공감한 자기도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이제 대표님도 어머님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그렇군요. 이 부분을 좀 과거 선거들을 통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샤이 보수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으로 생각하면은 뭐 만약에 진보 진영이 좀 위축됐을 때는 샤이 진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그 최근에 치렀던 선거 총선을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은 19대 총선 2012년에 있었던 19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로 새누리당이 득표한 비율이 42.8%였습니다. 네, 네. 근데 4년 뒤에 그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득표율은 33.5%였거든요. 10%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보수층과 진보층이 거의 이렇게 변하지 않고 존재하고 결국 샤이 진보든 샤이 보수든 숨어 있지만 결국 투표장에 나와서 자기 의사를 표명한다라고 보면 그렇게 급격한 변화 설명이 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또 2007년에는 이제 그 지금 진보 진영이 대선에서 크게 패했는데 당시에 호남 지역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샤이 보수라는 것은 숨어 있다가 다 투표장에 나오는 표가 아니라 샤이 보수가 있으면 스윙 보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형태를 바꾸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샤이 보수라는 게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대선에서 결국은 보수표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거나 기계적인 해석이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샤이 진보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거침없이 자기 얘기를 드러내는 것 같고 샤이 보수는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예를 들면 여론조사 전화 걸려면 안 한다. 하나 하고 진보는 하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적극적으로 응하는데 그 외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구나 정치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 식당 아주머니라든지 말이죠. 밑바닥에서 열심히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의외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샤이 보수층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이런 높은 여론조사 대세론만 믿고 샤이 보수층을 우습게 알고 간과할 경우 말이죠. 아주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고 의외의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느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탄핵이 늦어질 것 같다. 기약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문재인 대표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들, 이재명 후보라든 말이죠. 주자들 하고 있기 때문에 샤이 부서들이 무섭게 지금 앵그리 보수로 지금 변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최진 원장님은 원래 진보 진영 쪽에서 오랫동안 그 현장을 지켜보셨고 또
청와대 근무했을 때도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 거기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샤이 수줍은 보수냐? 그래서 분들이 투표할 때는 아예 안 나가는 창피하니까 안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하신 앵그리 보수 정말 지금 화가 나 있어서 투표가 만약에 시작되면은 투표장으로 가는데 지금은 여론조사에 숨어 있는 그쪽이냐 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두 분의 의견 차이가. 아니요. 그 말씀 좀 정확히 짚어야 되는 게 샤이 보수라는 게 예. 부끄러워 수줍어서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예. 몰래 투표하는 거죠. 예.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남한테 얘기하지 않고 몰래 찍는 거죠. 그러니까 앵그리 보수도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화났지만 화난 내색을 하지 않고 네. 몰래 가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만 꾹꾹 찍는 거죠. 언론이라든지 주위의 얘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두려운 숨어있는 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대표님 말씀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미 원래 보수였지만은 이미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죠. 그렇죠. 물론 이제 숨은 표도 있습니다. 숨은 표도 있고 결국 투표장에 나왔을 때 보수를 찍을 사람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그게 지금 숨어 있는 그러니까 샤이 보수나 뭐 앵그리 보수는 거기에 전체가 아니라 네. 그분들이 섞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그 막장 공천 문제를 드러냈을 때 네. 결국은 그만큼의 그 득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대구 경북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같이 동시에 반영. 숨어 있다가 결국은 표를 찍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나는 보수 정당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내가 지지할 만한 보수 정당이나 후보가 없을 때는 결국 태도를 바꾸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 최 원장님께서 이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문재인 전 대표 쪽이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그 인재 영입 이후에 계속 논란이 오늘도 또 대법원에서 그 전인범 전 사령관이 그 사단장 될 때 취임 축하연을 부인인 심화진 총장의 송신여대 교직원들 동원해서 했다. 그 문제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까지 갔는데 오늘 패소했단 말입니다. 네. 그 전인범 사령관이.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네. 지금 송영길 어제 그 선대본부장도 그렇고요.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원장님은?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양 옆에서 큰 망치로 2대 얻어맞은 격이죠. 네. 아주 타격이 클 겁니다. 더구나 지금 막 출범을 하고 외부 인사 영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데요. 이 대세론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대권 주자의 대세론이 형성이 될 때는 주변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지지만 대세론이 허물어질 때는 본인의 문제에 의해서 흐트러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대세론이 잘 나갈 때 주변 문제를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변 관리 그리고 본인의 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책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받는다든가 할 경우 정책은 시시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 정책으로 인해서 대세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맡겼던 선대 본부장의 첫 일성에 가장 옆에서 공격을 하거나 또 마음먹고 영입했던 사람이 그런 개인적인 흠결이 있었을 경우 이건 상당히 면도칼로 벤 것처럼 네. 어떤 강한 상처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찍 터졌기 때문에 오직 이런 부분들이 전화위복이 삼을 수가 있겠죠. 다음 후보들을 다음 주자들 영입할 때는 네. 져서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이런 실수들이 반복될 경우에 대세론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죠. 네. 그게 좀 의아한 것이 많은 분들이 이 재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재판이 중요한 재판이 2건이나 며칠 남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몰랐던 것인가 캠프에서 아니면 그걸 그냥 별일 아니라고 간과했었던 것인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된 그 초창기의 상황을 보면은 결국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대선의 대통령 후보였었고 그만큼 한번 1차 준비가 됐던 분이고 또 당대표를 지냈고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준비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아마 1차적인 그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힘이 됐을 텐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비춰본다면 지금 이제 선대본부를 발족하자마자 총괄본부장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물론 이 부분은 당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당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 후보의 선거 캠프는 후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견이 있으면 내부 조율을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나와야 되는 거지. 후보와 총괄본부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또 외부 영입 인사 부분도 네. 그동안 이제 특히 문 전 대표한테 약점으로 지목된 부분이 안보 관련 이슈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급증이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그
살펴보지 못하고 그 임제를 영입하면서 오히려 오자마자 상당히 큰 이제 논란과 악재로 이렇게 비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과연 정말 준비되는 뭐가 맞냐 이런 어떤 그런 인식들을 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령관 말하자면 이 특전사령관 영입한 것 자체는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도 특전사령관 아닙니까? 예, 예. 특전사령관인 병장 출신이 사령관을 영입했다? 예. 이 자체가 상당히 이벤트가 있고 이거 하나로 자체로서 안보 시비 이걸 탁 일시에 아주 무마시킬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좋은 카드거든요. 근데 이 정인근 사령관이 상당히 튀는 분이 더구만요. 군대 있을 때 아주 두드러지게 일테면 뭐 처우 개선 차원에서 뭐 이 슬리퍼를 입에 물고 사령관 그 시절에 그러니까 장군 시절에 말이죠 물고 사진도 찍고 또 뭐 이 퇴역하는 뭐 장병들한테 말이죠 야 너희들 내 격려를 한번 받아하고 하고 상당히 좀 튀는 분입니다. 그걸로 인기도 많았어요. 근데 이런 분들일수록 좀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엉뚱한 데서 뻥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최소한 그 사람의 부인이나 자녀 간의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밀하게 봤어야 되는 거죠. 이건 문재인 전 대표 문제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대선 후자들이 주자들이 영입하거나 측근 참모 혹은 캠프를 짤 때 치명적인 문제가 없는지 저는 자체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본인 년을 영입한 거지 부인을 영입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어제 캠프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라 뭐 본부장이나 뭐 이런 거 맡은 게 아니라 자문역인데 그런 데까지 하는 것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뭐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된 부분이 그 대학 총장으로서 재직 당시에 문제가였었고 그게 이제 재판까지 가서 이거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물론 이제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인의 문제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떤 그 뭐 횡령 뭐 그런 부분이었나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크게 불거졌을 때는 아무리 본인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이제 별개의 문제니까 상관없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저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학내 분규를 오래 겪어왔는데 성신여대 총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소송이 계속 있었는데 그 소송이 명의는 본인 명의의 소송이었고 근데 학교의 돈으로 학교의 예산으로 그 소송 비용을 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개념이 좀 모호했던 그런 부분. 그래서 1심, 2심 판결이 좀 다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좀 가혹한 면이 있죠. 심하고 그러나 1위 후보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는 언론이 봐주질 않습니다. 1위 후보는요. 그보다 더 사사로운 문제도 앞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공교롭게도 어제 법정 구속이 됐다. 이거 너무 좀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마치 반기문 전 총장이 딱 국내 귀국한 날 그 동생이라든지 조카 문제 미국에 터졌듯이 너무 오비일학격이어서 뼈 아플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는 지금 대세론 1위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문제보다 더 사소한 작은 문제로 더 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규제개혁 토론회를 본인이 주최하는데 그 포스터 그 문구가 문안이 화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규제 개선 국민 제안 공모라고 돼 있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치 그 대선 주자의 그 뭐라고 할까요?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요. 그래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선 행보 이미 시작한 것 아니냐. 네. 그 설왕설래가 아니라 분명히 대권 행보죠. 누가 보더라도 분명. 더구나 총리도 아니고 바로 권한대행이 답하겠습니다라고 일개 규제 개혁 그런 세미나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래서 홍보를 기획사한테 맡겼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례적인 분더러 또 저걸 100분 정도 말이죠 생중계합니다. KTV라고 그래 국립방송에서 거기다가 당초 저거를 서울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경남 세 군데 삼각 트라이앵글로 동시 주제를 황교안 대행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서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상당히 더 적극적인 대권 행보를 해 나갈 겁니다. 왜냐? 본인은 그래도 전혀 나쁠 게 없으니까 지지도 올라가죠.
또 그 대권 주자 유력해지면 점점 국정을 장악하기도 쉽죠. 그 나중에 지지도가 뭐 20%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행보가 황교안 개인과 친박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일이 없다. 오히려 실보다 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보다 더 대권 행보는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뭐 사실상 그 지난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들은 그 대권 행보와 뭐 이렇게 차별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민생 현장이라든지 노출이라든지 언론에 어떤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의식한 행보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실제 뭐 그 출마를 결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과 관계없이 그 전까지 최대한 그 권한대행의 어떤 직을 수행하는 그 영역을 이용해서 네. 황교안 그 총리의 개인적인 부분들 또 만약에 이제 대권 행보를 결단했을 때 그 뭔가 좀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순들을 계속 밟아가는 그런 행보를 국정 운영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네. 지금 이렇게 같이 믹스한 형태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황교안 대행은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좀 넘나들고 가고 있는 건데 이보다 더 오버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적이 할 경우에 야당은 집중적으로 포화를 할 경우 그게 과연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옳은 것인지 네, 네. 그건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네. 당장 내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는데 야당들은 황 대행이 안 나오면은 보이콧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당장 내일 국회에서부터 주목됩니다. 오늘 대선 전국 최진 이상일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